어버이날 아침, 민수는 혼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고 거리에는 카네이션을 손에 든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꼭 붙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 지은에게서 아침 일찍 조금 늦게 갈게요. 깜짝 선물 준비 중이에요. 라는 문자를 받았다. 민수는 그 문자를 보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날 나를 생각해 주다니. 그는 가슴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지은은 언제나 밝고 다정한 아이였고 남편 현우와 함께 잘 살고 있었다. 현우는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엘리트였고 지은은 전업주부로 남편을 정성껏 내조하고 있었다. 민수는 늘 생각했다. 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저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웠지. 이제는 내가 의지할 차례다. 낮이 조금 넘어 민수는 손수 카네이션을 들고 딸 부부의 아파트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환한 미소로 지은이 달려나왔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아직 다 준비 못했어요.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민수는 잠시 과거로 돌아간 듯했다. 어린 시절 학교 발표회 전날 밤에도 저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곤 했다. 민수는 부엌에서 향긋한 음식 냄새를 맡으며 소파에 앉았다. 식탁 위에는 미리 포장된 선물 꾸러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역시 지은이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까지 했네. 민수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런데 잠시 후 그의 눈에 낯선 상자가 들어왔다. 짙은 남색 벨벳 상자, 고급 시계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그 상자였다. 설마 이게 내 선물인가? 민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지은아, 이 상자 뭐니?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거요? 시아버지께 드릴 시계예요. 현우 오빠가 직접 고른 거예요. 정말 고급 시계점에서 주문했어요. 민수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상자를 바라보았다. 반면 지은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작은 쇼핑백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아빠 것도 있어요. 아빠가 발 시리다고 해서 좋은 양말 3켤레 샀어요. 엄청 푹신푹신해요. 그 순간 민수는 양말이 담긴 그 작은 봉투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손에 쥐어진 가벼운 쇼핑백과 옆 테이블 위에 놓인 그 묵직한 시계 상자의 무게는 단순한 선물의 차이를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은 채 양말 선물이 든 쇼핑백을 옆에 내려놓았다. 고맙다 지은아. 따뜻하겠다.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왔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시계와 양말의 가격 차이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미의 차이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나는 그저 발이 시린 사람인가? 더는 아버지가 아닌가? 시아버지를 위해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를 준비하고 친아버지에게는 15,000원짜리 양말을 건네는 이 장면은 그의 자존심을 조용히 짓눌렀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그 감정은 가시지 않았다. 지은과 현우는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현우의 부모님도 함께 식사에 참여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민수는 웃음을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는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특히 지은이 시계 상자를 시아버지에게 직접 건네며 아빠, 이건 늘 고생하시는 아버지께 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민수의 가슴은 또 한 번 조용히 찢어졌다. 그 한마디는 그를 철저히 나무로 만들었고 지금 이 자리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감정적 무게도 없다는 걸 선고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는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멀게만 들렸고 음식을 씹는 감각조차 흐릿했다. 그때였다. 무심코 현우의 손목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새로 착용한 고급 시계가 번쩍이며 빛을 냈고 그 순간 민수는 머릿속에 스치는 뭔가에 사로잡혔다. 저 시계, 내가 본 적이 있어. 얼마 전 지은이 병원비가 급하다며 돈을 부탁했을 때 그는 말없이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어떤 확인도 없이 딸의 말만을 믿고 이제 그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의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그 돈으로 바로 그 시계를 산 건 아닐까? 지은의 눈빛은 여전히 밝았고 목소리는 변함없이 상냥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 따뜻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감정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수는 강남 아파트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꽃이 진 자리엔 연두색 새잎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의 시야는 흐릿했다. 방금 전 그 식사 자리, 딸의 환한 얼굴, 시계가 반짝이던 사위의 손목,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반복 재생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남은 건 자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15,000원짜리 양말을 건네던 지은의 표정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멀어질 수 있지? 그때 그의 생각을 끊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형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리자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이웃 석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석진은 숨을 고르며 활짝 웃었다. 어버이날인데 혼자세요? 지은 씨랑 시간 보내시는 줄 알았는데. 민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까 좀 봤어. 일찍 끝났지 뭐. 말을 하면서도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기분인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석진은 반려견 줄을 다듬으며 말했다. 저기 형님 따님. 지난달에 도산대로에 있는 고급 시계점에서 본 것 같아요. 롤렉스 같은 데였나? 남자분이랑 같이 있었는데 혹시 사위 되시나? 그 말에 민수의 눈빛이 변했다. 언제쯤이었어요? 3월 중순쯤. 주말이었어요. 그때 저도 와이프랑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거라서요. 석진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급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3월 중순. 바로 지은이 병원비로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연락 왔던 시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 응, 맞을 거야. 그러곤 작게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딸이 아빠밖에 없다며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 돈. 조건 없이 보내줬던 그 금액. 그리고 그 시계. 민수는 갑자기 공원에 앉아있는 자신의 존재가 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속았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눈앞의 평온한 공원이 이제는 차갑고 낯선 장소로 변해버렸다.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적이 그를 방했다. 조용한 집안, 정리된 가구들, 고요한 거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그는 그 공간 안에 자신이 들어설 자리가 더는 없는 것 같았다. 코트를 벗고 거실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주방으로 향했다. 조리대 위에는 여전히 지은이 건넨 양말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깔끔하게 포장된 양말 3켤레, 가격표도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집어들고 바라보았다. 발 시릴까봐 사줬다고 했지. 민수는 그 봉투를 천천히 찢고 양말 하나를 꺼냈다. 보드랍고 따뜻한 촉감이 손끝에 닿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싸늘했다. 이게 내 몫이었구나.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려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 선물은 그에게 감사를 담은 위로가 아니라 그냥 처리해야 할 의무처럼 느껴졌다. 시계 상자를 정성스레 포장해 시아버지께 드리던 지은의 눈빛,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지우려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손끝은 멈춰 서지 않았다. 결국 그는 인터넷 창을 열고 강남 도산대로에 있는 그 고급 시계점 이름을 검색했다. 사진을 클릭하고 매장의 외관과 내부, 진열된 시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3월 15일 통장 거래 내역을 다시 열었다. 오전 11시 42분 1200만 원 출금, 도산 고급 시계점.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 그는 딸을 믿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왔고 묻지 않았다. 그런데 돌아온 건 시계가 아니었다. 아니, 시계는 돌아왔지만 그건 그가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씁쓸함에 목이 메었고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을 느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는 물어야겠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지은의 얼굴이 떠오르고 시계 상자가 다시 그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지은이 전화를 받았다. 아빠? 웬일이에요, 이 아침에? 밝은 목소리였다. 아무 일도 모른다는 듯한 맑고 가벼운 톤. 그 목소리에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담담하게 물었다. 지은아, 혹시 지난달 그 병원비, 그거 정말 필요했던 거 맞니? 반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왜요, 아빠? 갑자기 그걸 왜 물으세요?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치 마지막 용기를 짜내듯 말했다. 그 돈 혹시 시계 사는 데 쓴 거니? 이번엔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다. 민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기 너머에서 지은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했다. 그리고 이 침묵이 모든 대답이라는 걸 깨달았다. 마침내 지은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아빠는 왜 항상 이렇게 계산적이에요? 제가 뭘 하든 간섭하고 의심하고 그게 다예요. 전 그냥 시댁에 잘 보이고 싶었어요.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민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단 한 번도 계산하려 하지 않았다. 사랑을 계산하지 않았고 조건을 따지지 않았고 그저 딸이 부탁하면 믿고 내어주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말은 계산적이다는 말뿐이었다. 난 네가 아플까봐 정말 급한 일인 줄 알고 아무 조건 없이 줬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쥔 전화기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마지막까지 변명으로 일관했다. 아빠도 알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댁이랑 잘 지내야 저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이해 좀 해주세요.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에서 힘이 빠지듯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실망도 아니고 단순한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존재 전체가 무시당한 듯한 깊은 소외감이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딸이라는 이름조차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 쥐어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정적.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수많은 감정이 떠다니고 있었다. 실망, 분노, 허탈함,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아주 낯선 해방감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두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주 멀리 그 옛날 지은이 처음 말을 배우던 시절까지 되돌아가 있었다. 그때의 지은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아이였다. 무릎이 까져 울면 아빠 안아줘 하며 달려왔고 민수는 늘 두 팔을 벌려 그 아이를 안아주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은이 먼저였고 그의 삶 전체가 지은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등록금, 결혼식, 이사비용까지 그가 고민하지 않고 내어준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체력, 인생의 일부였다. 그런데 이제 딸은 그를 이해는커녕 오히려 불편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예민해요? 그냥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말들은 민수에게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여전히 조리대 위에 놓인 양말 쇼핑백이 있었고 그 옆에는 며칠 전 정리하지 못한 신문이 쌓여 있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쇼핑백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그 속에 양말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끝맺음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이상 그는 딸의 아버지라는 이름에 기대어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며칠이 지났다. 민수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켜고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그 자신은 알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다는 걸. 지은에게서 그날 이후로 아무 연락도 없었다. 민수도 굳이 먼저 연락하진 않았다. 그렇게 흐르던 어느 오후 핸드폰 화면이 울렸다.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다. 민수는 잠시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은의 목소리는 망설임과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다.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거 미안해요. 민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때는 그냥 나도 많이 지쳐 있었고 아빠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어요. 시계 얘기도 사실은 죄송해요. 거짓말한 거 맞아요.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딸을 감싸 안았을지도 모른다. 그래, 네 사정이 있었겠지 하며 애써 이해하려 했을지도. 하지만 지금 그는 달랐다. 그 침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관계의 무게를 잰 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나도 많이 생각했어. 너도 너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그날 나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무너졌던 것 같아. 지은은 숨을 삼켰다. 아빠,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진심이에요. 다음 어버이날엔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미리 챙겨둘게요. 이번엔 시계보다 더 좋은 걸로. 민수는 그 말에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선물이 문제가 아니었어, 지은아. 그냥 아버지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했던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전화는 조용히 끊겼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번져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딸의 사과보다 더 큰 것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존중을 지켜내는 조용한 힘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동네 근처의 작은 산책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봄이 완연히 지나고 실록이 가득한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발끝에 닿는 흙길의 촉감, 가벼운 바람, 지나가는 사람들의 잔잔한 인사. 세상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유롭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 그는 늘 아버지로 살았다. 지은의 필요에 맞춰주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고 관계는 책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민수는 더 이상 미움도 억울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단단한 평온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주방에서 직접 된장국을 끓였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오랜만에 따뜻하고 만족스러운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거실 서랍에서 예전에 아끼던 필기구와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민수는 잔잔히 웃었다. 딸은 여전히 그의 딸이었고 언젠가 또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그는 더 이상 모든 걸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바뀐 건 아니다. 단지 그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다음 주말, 민수는 오래된 재킷 주머니에서 양말 3켤레가 들어있던 쇼핑백을 꺼냈다. 포장은 이미 벗겨졌고 양말은 그의 서랍 속에 조용히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쇼핑백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안에는 지은이 직접 쓴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아빠, 발 시리지 않게 따뜻하게 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지금의 민수에겐 그것조차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쇼핑백을 조용히 들고 나가 동네 재활용장으로 향했다.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종이함에 넣은 뒤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참아냈고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이다. 그 말이 속으로 흘러나왔다. 그날 오후 그는 근처 백화점에 들러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하나 샀다. 값비싼 시계는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눈여겨봤던 깔끔한 디자인의 책상용 만년필 세트였다. 그가 언젠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준비한 첫 걸음이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조심스레 만년필을 꺼내 노트 위에 글을 적었다. 이제야 나는 나를 위해 숨을 쉰다. 그 문장을 쓰는 손끝엔 더는 망설임이 없었다. 민수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는 딸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용서라는 단어조차 필요치 않았다. 그는 단지 조용히, 단단하게 자신을 회복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이었다.